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면적의 900배가 넘는 땅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면요. 불과 150년 전 러시아가 정확히 그 일을 했습니다. 720만 달러, 에이커당 2센트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겼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편의점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돈이 급했고 그 땅은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쪽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온 나라가 수어대의 바보짓, 수어대의 냉장고 라며 비웃었죠. 국민 세금으로 얼음 덩어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 밑에서 금이 터졌습니다.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히토류까지 발견됐습니다. 며칠치 석유 생산량만으로도 당시 매입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는 매년 수백억 달러어치 자원이 뿜어져 나오고 858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가 굴러가면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년 용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핵심 광물 60종 중 49종이 이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판 쪽은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라며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있고, 산 쪽은 비웃음을 견디며 밀어붙인 한 사람 덕분에 북극의 주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 보물 창고를 헐값에 넘긴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세계의 거래를 성사시킨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빚에 쫓기던 러시아가 왜 텍사스 2배 크기의 땅을 껌값에 넘겨야 했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래를 밀어붙인 미국의 한 남자, 수어드 국무장관의 숨겨진 전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20만 달러짜리 얼음 덩어리가 어떻게 858억 달러짜리 보물섬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2025년 바로 이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마주 앉은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알래스카를 둘러싼 150년의 드라마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러시아가 왜 이 엄청난 땅을 팔아야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바늘을 1850년대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지나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까지 지구를 거의 반바퀴 감싸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알래스카는 그 제국의 가장 먼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1853년에 시작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에 맞서 싸웠는데요.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이 뭐냐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집에 사는데 이웃집 깡패한테 한 대 크게 맞은 거예요.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집 수리비도 필요한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이웃집 깡패는 다음에 또 때리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빌린 외채가 빌린 외채거럼 불어났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유럽 금융 세력에 대한 부채 상환 압박이 극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지고 나니 빚쟁이들이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형국이었죠.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전쟁 빚이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파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미래에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자산이라 해도요. 그런데 전쟁 빚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달 모피였습니다. 당시 해달 모피는 부드러운 황금이라 불릴 만큼 유럽에서 최고급 사치품으로 거래됐거든요. 1725년 표트르 대제가 탐험대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 해달 모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 해달을 너무 많이 잡아버린 겁니다. 100년 넘게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다 보니 해달 개체수가 급감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잡을 해달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마칠 금이 나오는 광산에서 미친 듯이 캐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이 끊겨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 줄여서 RAC라고 불렀는데 이 회사가 알래스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수익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알래스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나가니까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골에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처음엔 그 땅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열매든 광물이든. 그래서 돈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세금은 계속 나가고 관리할 사람도 보내야 하고 울타리도 쳐야 해요. 게다가 그 땅은 집에서 반바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점점 짐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러시아를 가장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이미 한 번 맞은 러시아 입장에서 영국이 언제든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이 공포가 더 실감이 납니다.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정착민 수는 고작 400명 남짓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해군은 수백 척의 전함을 가지고 있었죠. 400명으로 세계 최강 해군을 막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는 러시아 본토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구 반바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리에 전쟁이 나면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부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땅, 영국한테 공짜로 뺏기느니 차라리 미국한테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미국을 알래스카에 집어넣어서 영국을 견제하게 만들자. 이중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가 끌어다 쓴 외채의 구조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형 금융 가문들에게 빌린 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였고 갚지 못하면 영토나 이권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급전이 필요해서 고금리 사채를 쓴 것과 비슷합니다. 빌릴 때는 급하니까 조건을 잘 안 보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오는 거죠. 러시아는 바로 이 올가미에 걸려 있었습니다. 돈을 갚으려면 현금이 필요했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산이 바로 알래스카였던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크림 전쟁 패배로 인한 외채의 올가미. 둘째, 주력 수익원이었던 해달 모피의 고갈. 셋째, 영국이라는 이웃집 깡패의 위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러시아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러시아가 급히 팔려는 이 땅을 미국은 왜 산 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이 거래를 밀어붙인 사람이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이제 미국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래의 주인공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다른 사람들이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볼 때 수어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어드는 알래스카가 태평양과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이 한창이었고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대륙을 끝에서 끝까지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수어드에게 알래스카는 그 야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1867년 3월 29일 밤 수어드와 러시아 대사 스토크로브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협상이 흥미로운 게요. 밤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두 사람은 조약에 서명합니다. 58만 6천 평방마일의 땅을 720만 달러에 사는 계약이었습니다. 에이커당 2센트. 이게 얼마나 황당한 가격이냐면요. 같은 미국 역사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82만 8천 평방마일에 1,500만 달러였습니다. 1854년 게즈던 매입은 겨우 2만 9천 평방마일에 1,000만 달러였고요.
알래스카는 루이지애나 매입의 절반 가격으로 그의 버금가는 면적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 거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신문들은 앞다투어 조롱했습니다.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의 냉장고, 존슨 대통령의 북극곰 정원. 뉴욕 트리뷴의 편집장 호레이스 그릴리는 세금을 줄이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비꼬았고, 한 의원은 스워드 국무장관은 알래스카에 가서 살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면 찬성하겠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재건의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판에 720만 달러를 들여서 북극 근처에 얼음 땅을 산다?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스워드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찰스 섬너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너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알래스카에 대해 직접 깊이 연구한 뒤 생각을 바꿉니다. 1867년 4월 8일 그는 상원에서 무려 3시간에 걸쳐 알래스카의 인구, 기후, 토양, 광물, 어업 자원에 대한 백과사전급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새로운 땅의 이름은 고전에서 빌려온 이름이 아니라 원주민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다음날 상원 투표 결과 37대 2로 조약이 승인됩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조약은 통과됐는데 돈을 내야 하는 하원은 버텼습니다. 예산 배정이 지연되면서 러시아에 대금이 지급된 건 무려 16개월 뒤인 1868년 8월 1일이었습니다. 720만 달러짜리 수표 한 장. 지금도 미국 국민문서보관소에 이 수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받은 72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러시아 국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황실과 계약을 맺고 철도를 건설하고 있던 미국인 사업가 형제 토마스와 윌리엄 위난스에게 650만 루블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철도 사업 대금을 갚는 데 쓰인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아서 받은 돈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비극이 따로 없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스워드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당장은 얼음밖에 없는 땅이었잖아요. 이 땅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언제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요? 앞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를 먼지 쌓인 상자에 비유했었죠. 쓸모없어 보여서 헐값에 넘긴 상자. 그런데 이 상자 속에서 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첫 번째 보물은 금이었습니다. 1896년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폭발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알래스카를 거쳐 북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매입 후 약 30년 만에 스워드의 바보짓이라는 비웃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보물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1968년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됩니다. 이 유전은 북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알래스카의 경제 규모, 즉 주 총생산은 약 558억 달러에 달합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매출만 약 192억 달러로 주 전체 산업 중 압도적 1위입니다. 1일 석유 생산량은 약 42만 배럴 수준이고 2026년에는 피카와 윌로우 같은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43만 8천 배럴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알래스카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석유의 가치만 해도 대략 3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일주일이면 2억 달러가 넘어요. 한 달이면 약 9억 달러. 즉, 당시 매입가 720만 달러는 지금 알래스카의 며칠치 석유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회수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보물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물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부상합니다. 바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장치 같은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광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고 전기차도 못 만들고
첨단 무기도 못 만듭니다. 현재 미국은 이런 핵심 광물의 75% 이상을 해외,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 60종 중 무려 49종이 알래스카에 매장돼 있는 겁니다. 복합 마운틴에는 국방과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중위 토류가, 레드독 광산은 세계 최대급 아연 생산지 중 하나로 미국 금속 생산의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먼지 쌓인 상자 비유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상자가 아니라 바닥이 없는 보물 창고였던 겁니다. 열 때마다 새로운 보물이 나옵니다. 19세기에는 금, 20세기에는 석유, 21세기에는 희토류, 그리고 아직 다 열어보지도 못한 칸이 남아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보물 창고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주 헌법을 개정해서 석유 수익의 일부를 투자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입금된 돈은 고작 73만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50년 동안 굴러가면서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858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2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배당금은 1인당 1,000달러, 하나로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알래스카 주민 전원이 받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알래스카에 살기만 하면 매년 용돈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 돼지 저금통에 석유가 나올 때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인 거죠. 게다가 알래스카는 주 소득세도 없고 판매세도 없습니다. 이 기금 덕분에 세금 없이도 공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720만 달러에 산 땅에서 858억 달러짜리 기금이 탄생했다. 이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인류 역사에 또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 미래의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깊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과 시야의 차이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봤을 때 뭘 봤냐면 해달이 없어진 얼음 황무지를 봤습니다. 과거의 수익 모델, 즉 모피 교역이 무너졌으니 이 땅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미래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면 수워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피를 본 게 아니라 지도를 봤습니다. 알래스카가 태평양 북쪽의 관문이라는 것. 장차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 위치가 결정적인 해군 기지이자 항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건 부동산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한쪽은 이 땅에 농사가 안 되니까 헐값이라고 보고 팔았고, 다른 한쪽은 여기에 나중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산 거예요. 같은 땅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읽어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러시아의 이 실수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1626년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맨해튼 섬을 60길더, 지금 돈으로 약 1,000달러 정도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한쪽은 눈앞의 현실만 봤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맨해튼의 현재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실감이 되실 겁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1,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도 전쟁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이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적 실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전쟁에서 지거나 빚에 쫓기는 나라가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의 보물을 헐값에 넘긴다. 그리고 그 보물을 산 쪽은 수십, 수백, 수천 배의 이익을 거둔다.
알래스카 매입은 이 패턴의 가장 극적인 사례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히 15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의 파장이 바로 지금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가치가 21세기에 들어서 한 단계 더 격상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시간이 최대 40%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거쳐 40일 넘게 걸리던 항해가 20일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로의 전략적 관문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알래스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장소 중 하나로 불립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기지가 바로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북극 전략에서도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억제하고 본토를 방어하는 최전방 기지로 정의됐습니다. 720만 달러에 산 얼음 땅이 이제는 미국의 군사적 방패가 된 겁니다. 이걸 부동산 비유로 다시 풀어보면요. 아파트 한 채 값에 산 땅이 알고 보니 국가의 앞마당 겸 방범 카메라가 된 거예요. 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150년 전에 이 땅을 판 러시아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2025년 8월 15일 바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장소가 의미심장하죠? 하필 러시아가 150년 전에 판 바로 그 땅에서 만난 겁니다. 러시아 측은 이 회담에서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둔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유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이 땅이 러시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킨 거죠. 동시에 미국이 알래스카에 설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계 안보의 불안 요소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 국내 여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알래스카 매각을 역사적 실수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꾸준히 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를 판 게 아니라 99년 임대한 것이고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알래스카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당시 매매 조약 원문과 720만 달러짜리 수표가 그대로 보관돼 있거든요. 은대가 아니라 완전한 매각이었음을 증명하는 물증이 명확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150년 전의 거래를 지금까지도 물고 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래스카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알래스카가 러시아 것이었다면 러시아는 858억 달러짜리 국부 펀드를 갖게 되고 북극 항로의 양쪽을 모두 장악하게 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의 역사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867년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 때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약에서 원주민들은 미개한 부족으로 분류됐고 그들의 토지 소유권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00년이 넘게 지난 1971년에야 알래스카 원주민 권리 청구법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 법도 전통적인 부족 정부가 아니라 원주민 기업의 자산을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 대법원이 원주민의 어업권을 우선시하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오랜 투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720만 달러짜리 거래의 이면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867년의 알래스카 매입은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경제 수업입니다. 교훈 하나. 빚에 쫓기면 미래를 팔게 됩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빚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텍사스 2배 크기의 보물 창고를 껌값에 넘겼습니다.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수조 달러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순간 미래의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훈 2. 남들이 비웃을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워드는 온 나라의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였습니다. 스워드의 바보지지라 불리던 그 거래가 역사상 최고의 투자가 됐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래스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 셋. 자산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1867년에 알래스카는 얼음이었습니다. 1896년에 금이 됐고 1968년에 석유가 됐고 21세기에는 히토리와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됐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 때마다 새로운 보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미래에도 가치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훈 넷. 위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모피는 사라졌고 금광도 한때의 일이었고 석유도 언젠가는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위치, 북극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될 수 있지만 위치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훈 5.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구조가 역사를 바꿉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해서 알래스카를 판 게 아닙니다. 전쟁 부채라는 금융 구조의 올가미에 걸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팔아야만 했던 겁니다. 빚의 구조가 한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720만 달러에 산 땅, 현재 가치 환산 약 1억 3,200만 달러. 하지만 그 땅 위에 세워진 경제 규모는 558억 달러. 국부펀드는 858억 달러. 핵심 광물 매장량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역사상 이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 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높은 물가와 극한의 기후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북극 항로라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프라가 무너지는 위험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미래에도 보물창고로 남으려면 석유를 넘어선 경제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알래스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빛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150년 전 러시아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게 스워드가 보여준 투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1867년의 스워드였다면 과연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알래스카를 샀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알래스카 같은 기회가 있다면 그게 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서울 면적의 900배가 넘는 땅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는 돈에 팔아버린 사람이 있다면요. 불과 150년 전 러시아가 정확히 그 일을 했습니다. 720만 달러, 에이커당 2센트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넘겼죠.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편의점 껌 한 통 값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때 러시아는 돈이 급했고 그 땅은 돈 먹는 하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산 쪽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온 나라가 스워드의 바보짓, 스워드의 냉장고 라며 비웃었죠. 국민 세금으로 얼음 덩어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얼음 덩어리 밑에서 금이 터졌습니다. 석유가 쏟아졌습니다. 히토류까지 발견됐습니다. 며칠치 석유 생산량만으로도
당시 매입가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 그 땅에서는 매년 수백억 달러어치 자원이 뿜어져 나오고 858억 달러 규모의 국부 펀드가 굴러가면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년 용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핵심 광물 60종 중 49종이 이 땅에 잠들어 있습니다. 판 쪽은 역사상 최악의 부동산 거래라며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갈고 있고, 산 쪽은 비웃음을 견디며 밀어붙인 한 사람 덕분에 북극의 주인이 됐습니다. 도대체 러시아는 왜 이 보물 창고를 헐값에 넘긴 걸까요? 그리고 미국은 어떻게 세기의 거래를 성사시킨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 빚에 쫓기던 러시아가 왜 텍사스 2배 크기의 땅을 껌값에 넘겨야 했는지 그 속사정을 파헤쳐보겠습니다. 두 번째,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거래를 밀어붙인 미국의 한 남자, 스워드 국무장관의 숨겨진 전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720만 달러짜리 얼음덩어리가 어떻게 858억 달러짜리 보물섬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2025년 바로 이 땅에서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마주 앉은 이유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알래스카를 둘러싼 150년의 드라마가 한눈에 정리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러시아가 왜 이 엄청난 땅을 팔아야 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시계 바늘을 1850년대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시베리아를 지나 태평양 건너 알래스카까지 지구를 거의 반바퀴 감싸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알래스카는 그 제국의 가장 먼 끝자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에 치명적인 균열이 생깁니다. 1853년에 시작된 크림 전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영국, 프랑스, 오스만 제국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는데요.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이 전쟁이 뭐냐면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집에 사는데 이웃집 깡패한테 한 대 크게 맞은 거예요. 병원비도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집 수리비도 필요한데 통장은 텅 비어있는 상황인 겁니다. 거기다 이웃집 깡패는 다음에 또 때리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요. 크림 전쟁 이후 러시아의 재정 상태는 그야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빌린 외채가 빌린 외채거럼 불어났고,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유럽 금융 세력에 대한 부채 상환 압박이 극심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쟁에 지고 나니 빚쟁이들이 문 앞에 줄을 서 있는 형국이었죠.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이 전쟁 빚이었습니다. 빚에 쫓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걸 파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미래에 가치가 있을지 모르는 자산이라 해도요. 그런데 전쟁 빚만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에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달모피였습니다. 당시 해달모피는 부드러운 황금이라 불릴 만큼 유럽에서 최고급 사치품으로 거래됐거든요. 1725년 표트르 대제가 탐험대를 보낸 이유도 바로 이 해달모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이 해달을 너무 많이 잡아버린 겁니다. 100년 넘게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다 보니 해달 개체수가 급감했고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잡을 해달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마치 마칠 금이 나오는 광산에서 미친 듯이 캐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맥이 끊겨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러시아 아메리카 회사, 줄여서 RAC라고 불렀는데 이 회사가 알래스카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의 수익이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돈은 안 들어오는데 알래스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은 계속 나가니까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시골에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처음엔 그 땅에서 뭔가가 나왔어요. 열매든 광물이든. 그래서 돈이 됐는데 이제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한 세금은 계속 나가고
관리할 사람도 보내야 하고 울타리도 쳐야 해요. 게다가 그 땅은 집에서 반바퀴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점점 짐이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러시아를 가장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영국의 식민지인 캐나다가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에서 이미 한 번 맞은 러시아 입장에서 영국이 언제든 알래스카를 무력으로 빼앗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숫자로 따져보면 이 공포가 더 실감이 납니다. 알래스카에 주둔하고 있던 러시아 정착민 수는 고작 400명 남짓이었습니다. 반면에 영국 해군은 수백 척의 전함을 가지고 있었죠. 400명으로 세계 최강 해군을 막는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알래스카는 러시아 본토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지구 반바퀴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원군을 보내려면 몇 달이 걸리는 거리에 전쟁이 나면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게임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도부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땅, 영국한테 공짜로 뺏기느니 차라리 미국한테 팔아서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미국을 알래스카에 집어넣어서 영국을 견제하게 만들자. 이중 전략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금융 엔진 하나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크림 전쟁의 전비를 조달하기 위해 러시아가 끌어다 쓴 외채의 구조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대형 금융 가문들에게 빌린 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었습니다.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는 구조였고 갚지 못하면 영토나 이권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급전이 필요해서 고금리 사채를 쓴 것과 비슷합니다. 빌릴 때는 급하니까 조건을 잘 안 보는데 막상 갚을 때가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큰 상황이 오는 거죠. 러시아는 바로 이 올가미에 걸려 있었습니다. 돈을 갚으려면 현금이 필요했고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산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산이 바로 알래스카였던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크림 전쟁 패배로 인한 외채의 올가미. 둘째, 주력 수익원이었던 해달모피의 고갈. 셋째, 영국이라는 이웃집 깡패의 위협.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러시아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러시아가 급히 팔려는 이 땅을 미국은 왜 산 걸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이 거래를 밀어붙인 사람이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해야 했을까요? 이제 미국 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래의 주인공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게요. 다른 사람들이 얼음밖에 없는 쓸모없는 땅이라고 볼 때 수워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수워드는 알래스카가 태평양과 아시아로 향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서부 개척이 한창이었고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름 아래 대륙을 끝에서 끝까지 지배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었거든요. 수워드에게 알래스카는 그 야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던 겁니다. 1867년 3월 29일 밤 수워드와 러시아 대사 스토크로브 협상이 시작됩니다. 이 협상이 흥미로운 게요. 밤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 두 사람은 조약에 서명합니다. 58만 6천 평방마일의 땅을 720만 달러에 사는 계약이었습니다. 에이커당 2센트. 이게 얼마나 황당한 가격이냐면요. 같은 미국 역사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1803년 루이지애나 매입은 82만 8천 평방마일에 1,500만 달러였습니다. 1854년 게즈던 매입은 겨우 2만 9천 평방마일에 1,000만 달러였고요. 알래스카는 루이지애나 매입의 절반 가격으로 그의 버금가는 면적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이 거래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신문들은 앞다투어 조롱했습니다. 수워드의 바보짓, 수워드의 냉장고, 존슨 대통령의 북극곰 정원. 뉴욕 트리뷴의 편집장 호레이스 그릴리는 세금을 줄이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비꼬았고 한 의원은 수워드 국무장관은 알래스카에 가서 살게 만드는 조건이 있다면 찬성하겠다는 농담까지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됐고 재건의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판에
720만 달러를 들여서 북극 근처의 얼음 땅을 산다? 국민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워드는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찰스 섬너 의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섬너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알래스카에 대해 직접 깊이 연구한 뒤 생각을 바꿉니다. 1867년 4월 8일 그는 상원에서 무려 3시간에 걸쳐 알래스카의 인구, 기후, 토양, 광물, 어업 자원에 대한 백과사전급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이 새로운 땅의 이름은 고전에서 빌려온 이름이 아니라 원주민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다음날 상원 투표 결과 37대 2로 조약이 승인됩니다. 압도적인 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조약은 통과됐는데 돈을 내야 하는 하원은 버텼습니다. 예산 배정이 지연되면서 러시아에 대금이 지급된 건 무려 16개월 뒤인 1868년 8월 1일이었습니다. 720만 달러짜리 수표 한 장. 지금도 미국 국민문서보관소에 이 수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받은 720만 달러 중 상당 부분이 실제로 러시아 국고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러시아 황실과 계약을 맺고 철도를 건설하고 있던 미국인 사업가 형제 토마스와 윌리엄 미난스에게 650만 루블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철도 사업 대금을 갚는 데 쓰인 겁니다. 결국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팔아서 받은 돈마저 제대로 챙기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이쯤 되면 비극이 따로 없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수워드가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당장은 얼음밖에 없는 땅이었잖아요. 이 땅의 진짜 가치는 대체 언제 드러나기 시작한 걸까요? 앞서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판 이유를 먼지 쌓인 상자에 비유했었죠. 쓸모없어 보여서 헐값에 넘긴 상자. 그런데 이 상자 속에서 보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첫 번째 보물은 금이었습니다. 1896년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유콘 지역에서 클론다이크 골드러시가 폭발합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찾아 알래스카를 거쳐 북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매입 후 약 30년 만에 수워드의 바보짓이라는 비웃음이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 보물은 훨씬 더 거대했습니다. 바로 검은 황금, 석유입니다. 1968년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프루도베이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됩니다. 이 유전은 북미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발견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알래스카의 경제 규모, 즉 주 총생산은 약 558억 달러에 달합니다. 석유 및 가스 산업의 매출만 약 192억 달러로 주 전체 산업 중 압도적 1위입니다. 1일 석유 생산량은 약 42만 배럴 수준이고 2026년에는 피카와 윌로우 같은 신규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 43만 8천 배럴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알래스카에서 하루 동안 생산되는 석유의 가치만 해도 대략 3천만 달러 안팎입니다. 일주일이면 2억 달러가 넘어요. 한 달이면 약 9억 달러. 즉, 당시 매입가 720만 달러는 지금 알래스카의 며칠치 석유 생산량으로도 충분히 회수되는 금액인 겁니다. 그런데 보물은 석유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물이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급부상합니다. 바로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첨단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광물입니다. 이게 없으면 아이폰도 못 만들고 전기차도 못 만들고 첨단 무기도 못 만듭니다. 현재 미국은 이런 핵심 광물의 75% 이상을 해외, 특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지정한 핵심 광물 60종 중 무려 49종이 알래스카에 매장돼 있는 겁니다. 복합 마운틴에는 국방과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중위토류가, 레드독 광산은 세계 최대급 아연 생산지 중 하나로 미국 금속 생산의 14%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먼지 쌓인 상자 비유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건 상자가 아니라 바닥이 없는 보물 창고였던 겁니다. 열 때마다 새로운 보물이 나옵니다. 19세기에는 금, 20세기에는 석유,
21세기에는 히토류, 그리고 아직 다 열어보지도 못한 칸이 남아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요, 이 보물창고의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치가 따로 있습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976년 알래스카 주민들은 주 헌법을 개정해서 석유 수익의 일부를 투자기금으로 적립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 입금된 돈은 고작 73만 4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50년 동안 굴러가면서 지금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2025년 기준 858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120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에서 매년 주민들에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배당금은 1인당 1000달러, 하나로 약 140만 원이었습니다. 60만 명이 넘는 알래스카 주민 전원이 받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요, 알래스카에 살기만 하면 매년 용돈이 나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투명 돼지 저금통에 석유가 나올 때마다 돈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 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시스템인 거죠. 게다가 알래스카는 주 소득세도 없고 판매세도 없습니다. 이 기금 덕분에 세금 없이도 공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720만 달러에 산 땅에서 858억 달러짜리 기금이 탄생했다. 이보다 수익률이 좋은 투자가 인류 역사에 또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 미래의 가치를 전혀 보지 못한 걸까요? 이건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더 깊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원인,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과 시야의 차이입니다. 러시아는 알래스카를 봤을 때 뭘 봤냐면 해달이 없어진 얼음 황무지를 봤습니다. 과거의 수익 모델, 즉 모피 교역이 무너졌으니 이 땅은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미래에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반면 수워드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피를 본 게 아니라 지도를 봤습니다. 알래스카가 태평양 북쪽의 관문이라는 것, 장차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 위치가 결정적인 해군 기지이자 항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이건 부동산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한쪽은 이 땅에 농사가 안 되니까 헐값이라고 보고 팔았고, 다른 한쪽은 여기에 나중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산 거예요. 같은 땅을 보면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읽어낸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러시아의 이 실수가 단순한 판단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겁니다. 경제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비슷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1626년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에게서 맨해튼 섬을 60길더, 지금 돈으로 약 1000달러 정도에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확한 금액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한쪽은 눈앞의 현실만 봤고 다른 한쪽은 미래의 가능성을 봤다는 거죠. 맨해튼의 현재 부동산 가치를 생각해 보시면 그 차이가 실감이 되실 겁니다.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803년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루이지애나를 미국에 150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당시 프랑스도 전쟁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이 역시 세월이 지나면서 역사적 실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패턴이 보이시죠? 전쟁에서 지거나 빚에 쫓기는 나라가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미래의 보물을 헐값에 넘긴다. 그리고 그 보물을 산 쪽은 수십, 수백, 수천 배의 이익을 거둔다. 알래스카 매입은 이 패턴의 가장 극적인 사례인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단순히 15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래의 파장이 바로 지금 2025년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래스카의 가치가 21세기에 들어서 한 단계 더 격상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아시아에서 유럽까지의 운송 시간이 최대 40% 단축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거쳐 40일 넘게 걸리던 항해가 20일대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로의 전략적 관문이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알래스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전략적인 장소 중 하나로 불립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와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 기지가 바로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2024년 7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북극 전략에서도 알래스카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억제하고 본토를 방어하는 최전방 기지로 정의됐습니다. 720만 달러에 산 얼음 땅이 이제는 미국의 군사적 방패가 된 겁니다. 이걸 부동산 비유로 다시 풀어보면요. 아파트 한 채 값에 산 땅이 알고 보니 국가의 앞마당 겸 방범 카메라가 된 거예요. 집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150년 전에 이 땅을 판 러시아가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2025년 8월 15일 바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겁니다. 장소가 의미심장하죠? 하필 러시아가 150년 전에 판 바로 그 땅에서 만난 겁니다. 러시아 측은 이 회담에서 베링 해협을 사이에 둔 이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역사적 유대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이 땅이 러시아 것이었다는 사실을 은근히 상기시킨 거죠. 동시에 미국이 알래스카에 설치한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계 안보의 불안 요소라고 비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러시아 국내 여론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알래스카 매각을 역사적 실수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꾸준히 있습니다. 심지어 알래스카를 판 게 아니라 99년 임대한 것이고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났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일부 러시아 민족주의자들은 알래스카 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당시 매매 조약 원문과 720만 달러짜리 수표가 그대로 보관돼 있거든요. 임대가 아니라 완전한 매각이었음을 증명하는 물증이 명확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150년 전의 거래를 지금까지도 물고 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알래스카의 가치가 너무나도 커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알래스카가 러시아 것이었다면 러시아는 858억 달러짜리 국부 펀드를 갖게 되고 북극 항로의 양쪽을 모두 장악하게 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에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침이 고이는 시나리오인 겁니다.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알래스카 매입의 역사에서 가장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던 알래스카 원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1867년 러시아가 미국의 알래스카를 팔 때 수천 년간 그 땅에서 살아온 원주민들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약에서 원주민들은 미개한 부족으로 분류됐고 그들의 토지 소유권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00년이 넘게 지난 1971년에야 알래스카 원주민 권리 청구법을 통해 토지 분쟁을 해결하려 했지만 이 법도 전통적인 부족 정부가 아니라 원주민 기업의 자산을 할당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2026년 1월에는 미국 대법원이 원주민의 어업권을 우선시하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들의 오랜 투쟁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720만 달러짜리 거래의 이면에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를 볼 때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1867년의 알래스카 매입은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경제 수업입니다. 교훈 하나. 빚에 쫓기면 미래를 팔게 됩니다.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빚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텍사스 2배 크기의 보물 창고를 껌값에 넘겼습니다. 눈앞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미래의 수조 달러를 포기한 겁니다. 이건 개인의 재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소중한 자산을 헐값에 넘기는 순간 미래의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교훈 2. 남들이 비웃을 때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스워드는 온 나라의 조롱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을 밀어붙였습니다. 스워드의 바보지지라 불리던 그 거래가 역사상 최고의 투자가 됐습니다.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오히려 그 안에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래스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 셋. 자산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납니다. 1867년에 알래스카는 얼음이었습니다. 1896년에 금이 됐고 1968년에 석유가 됐고 21세기에는 히토리와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됐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열 때마다 새로운 보물이 나온 겁니다. 지금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 미래에도 가치가 없을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훈 넷. 위치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모피는 사라졌고 금광도 한때의 일이었고 석유도 언젠가는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의 위치, 북극의 관문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원은 고갈될 수 있지만 위치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훈 다섯.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의 구조가 역사를 바꿉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판단력이 부족해서 알래스카를 판 게 아닙니다. 전쟁부채라는 금융구조의 올가미에 걸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팔아야만 했던 겁니다. 빚의 구조가 한 나라의 미래를 통째로 바꿔버린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 숫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720만 달러에 산 땅, 현재 가치 환산 약 1억 3,200만 달러. 하지만 그 땅 위에 세워진 경제 규모는 558억 달러. 국부펀드는 858억 달러. 핵심 광물 매장량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역사상 이보다 수익률이 높은 투자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알래스카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경제의 대부분이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 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높은 물가와 극한의 기후 때문에 젊은 층의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북극 항로라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프라가 무너지는 위험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알래스카가 미래에도 보물창고로 남으려면 석유를 넘어선 경제 다각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가 개인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알래스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미래에 빛날 수 있는 무언가, 그걸 눈앞에 급한 일 때문에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 그게 바로 150년 전 러시아가 저지른 실수입니다. 반대로 남들이 비웃어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그게 스워드가 보여준 투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1867년에 스워드였다면 과연 온 나라의 비웃음을 감수하고 알래스카를 샀을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알래스카 같은 기회가 있다면 그게 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